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전세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전세 보증 조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보증 한도가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돼 깡통 전세 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의 경우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슈 톡톡에서 126% 룰이 불러올 전세 시장의 혼란과 또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도 그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임금 체불은 중대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정부 역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내놨는데요.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시간엔 임금 체불이 왜 반복되는지,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일은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알아보죠.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어제 이어서 오늘은 오전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뉴욕 증시 훈풍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 오늘도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또 한 번 연고점을 경신해냅니다. 4년 2개월 만에 3,300마저 돌파해내고 있는데요. 현재 1.47% 오름세로 3,30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메이저 수급 주체가 순매수하며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강한 순매수 보여주는데요. 8,119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5,27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 홀로 1조 3,165억 원 팔아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오늘 반도체 투톱이 급등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오라클이 인공지능 관련 매출이 폭증했다는 소식이 급등하자 국내 AI 관련주의 훈풍을 가져다주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1.47% 오름세, SK 하이닉스는 4.8% 급등하며 30만 원 넘은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오전 상승세였죠. 현재 움직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지수도 현재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0.43% 오름세로 828포인트 나타냅니다. 이쪽에서는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 중에 외국인만 순매수합니다. 439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508억 원 매도 우위, 개인 7억 원 매수 우위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선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 로보틱스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노란 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에 시행되는데요. 기업들이 노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로봇과 자동화 설비 도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관련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현재 4%대 오름세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또 다른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나요? 네, 오늘은 보안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KT 가입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소액 결제를 당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9일까지 신고된 전체 누적 피해액은 5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로 인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외환시장 흐름까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외환시장 일단 환율은 1,389원에 출발해서 지금은 4배를 소폭 낮췄습니다. 1,388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도 약세입니다. 유로화 현재 1,625원, 엔화는 942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하프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쌀이 공급 과잉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도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마트에 가서 쌀 고를 때 보통 한 3, 4인 가족의 경우에는 20kg을 사게 되는데 20kg당
6만 원을 넘어섰어요. 네. 이게 20kg당 6만 원 넘어선 건 이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하려고 하면 이거 지금 이걸로 사야 되나? 아니면 좀 한 등급 아래로 사야 되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서 우리가 이제 고기 먹고 공깃밥 추가하면 공깃밥 보통 1,000원 정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임신 조한 사장님들은 아마 추가 공깃밥 무료로도 주는데 지금 그런 데 없어요. 아. 공깃밥도 2,000원으로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6만 원을 넘어선 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비싼 거냐? 한 17%가량 가격이 오른 겁니다. 아마 일부 지역 마트에서 이마 특산품 뭐 경기도 이천이라든가 여주라든가 이런 특산품의 경우에 한 포대당 뭐 7만 원, 8만 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통계로도 보니까 8월 통계청의 이제 쌀값 동향을 보니 1년 전에 비해서 11%가 올라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을 지금 쌀값이 주범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쌀 재고 얼마나 갖고 있느냐? 100만 톤 넘게 갖고 있어요. 오. 정부 미 재고가. 아니 그러면 이렇게 쌀값 비쌀 때 이게 지금 보관 비용만으로도 창고 임차료 뭐 관리비 연간 수천억 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정부비 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농민들 가격 떨어진다라는 반발로 지금 못 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쌀값이 올해만 이렇게 뛰고 있냐를 봤더니 정부가 매년 쌀 생산량, 수요량을 예측하는데 이걸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쌀 생산량을 봤더니 국내 소비량이 한 12만 톤 이상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12만 톤만 걷어들이면 되는데 정부가 공공비축이라든가 시장 격리를 통해서 50만 톤 넘게 매입해버린 거예요. 정부가 사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이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뭐 규제 역설, 정부 오판의 부작용이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부랴부랴 급해졌어요. 왜냐? 추석이 쌀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떡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공리 5만 톤 풀었고요. 대형마트 협업을 통해서 20kg 쌀 사실 때 기존에 한 2,000원, 3,000원 정도 할인해 줬다면 지금 5,000원까지 할인폭을 늘려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예측 실패가 또 불러온 사태인데 뭐 말씀하신 대로 추석 앞두고 지금 밥상 물가가 문제입니다. 이 최근 계란값도 살펴보면은 계란값이 급등을 하자 정부 당초 이달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산란기 사용 면적 확대 정책을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특난 계란값도 이제 30개 평균 소매 가격이 한판 7,000원 선인데 이게 지난 4월부터 넉 달째예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공급이 일단 부족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닭들의 폐사율이 높아졌어요. 지난해보다 15% 이상 이제 폐사하다 보니까 생산량 자체가 줄었죠. 두 번째가 이달부터 닭 한 마리당 사용 면적이 최대 1.5배 늘어난 축산법 개정이 시행되기로 했었거든요. 네. 이건 지난 2017년에 이제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에 닭사육 환경을 개선하자라는 취지에서 축산법이 개정이 됐고 7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그쳐서 이달에 시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계란값이 오르니 정부는 당초 이달 시행하려던 산란기 사용 면적 확대 정책을 2년 뒤 2027년 9월까지 이제 2년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아마 동물 복지를 좀 향상시킬 거냐, 네. 계란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이제 또 완화할 것이냐, 이 균형을 좀 모색하자라는 측면에서 2년 뒤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쌀은 워낙 주식이고 달걀도 많이 먹잖아요. 물가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최근에 이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전용 59제곱미터가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4제곱미터보다 4년째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소형 평형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기준 4인 가구가 아니야. 1인 가구, 2인 가구 핵가족화 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긴 한데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올해 전국 기준으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옛날 평수로 25평형이에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9대 1입니다. 84제곱미터의 5.5대 1보다도 3배 이상 웃돌았다라는 건데요. 수도권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핵가족화 문제 때문이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형 평형에 대한 이제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또 건설사들은 그런데 여전히
25평보다는 84제곱미터 위주로 공급하다 보니까 공급량은 오히려 더 59제곱미터 공급량은 줄어든 겁니다. 아, 수급이 맞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도면에 59제곱미터라고 하더라도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가 가능해졌어요. 오. 이 좁은 평형에다가 팬트리 놓고 뭐 드레스룸 놓고 이런 고급화 요소가 갖춰지다 보니까 네. 작지만 괜찮네? 실속 있네? 이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1인 세대 가구 니즈와 맞물려서 경쟁력이 좀 강화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그때 과거만 하더라도 넓은 면적이 좀 가치로 여겨졌던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실용성, 합리성 중심의 주거 선택의 어떤 이제 변화,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한 아파트 청약에서 가점 만점자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이게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이제 이 L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가 청약 가점 만점이 84점이에요. 이 예. 만점 맞추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 통장 가입 15년 이상이어야 되고 부양 가족이 4명이면 안 됩니다. 6명 이상이어야지 84점이 나와요. 네. 그런데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31평형이 16가구 면접에 9,500여 명이 몰려서 경쟁률이 거의 600대 1입니다. 이야. 여기 4인 가족이 최대 가점 만점이 69점인데 4인 가족 이제 청약 가점 만점자도 당첨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왜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느냐? 여기에 74제곱미터 분양가가 18억 7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627 대책으로 인해서 6억 원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네. 여기에 거의 특별 분양, 그다음에 이제 1순위 분양에 거의 10만 가구가 청약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야, 6억 원 제외하고 12억 원 이상 현금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이만큼 많구나. 이야. 라는 거예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인기가 끌고 있느냐? 이 인근에 있는 이 단지보다도 시세 대비 10억 원 이상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인기 지역 신규 단지의 경우에는 실수요자들 투자 수요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 청약제도라는 게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보니 현금 부자들만 이야. 가고 있다라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금값 얘기로 넘어가 보면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거래소 금 시장의 하루 거래량이 사상 처음으로 1톤을 돌파했습니다. 예. 남아나서도 금 좀 있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팔았어요? 원래부터 없었어요. 판 사람들은 왜 내가 그걸 팔았을까? 계속 갖고 있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금인데요. 금값이 이제 온스당 3,600달러를 넘어섰고요. 한 돈에 70만 원을 넘어섰어요. 이야. 3.75g. 네. 한국 거래소에서 금 하루 거래량이 사상 처음으로 1톤입니다. 1톤. 1톤을 넘어섰는데 이게 한국 거래소의 금 시장 거래가 2014년인데요. 처음이에요. 올해 거래량 일평균 거래량이 한 3배 정도 뛰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달러가 네. 약세가 되면 금은 뛰거든요. 그리고 각 중앙은행이 경쟁적으로 금을 좀 매입하고 있어요. 왜냐? 달러 가치가 약화되다 보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달러 버리고 달러를 매도하고 금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러다 보니 KRX 금시장에서 1g 가격이 16만 7천 원, 3.75g은 세공비 포함하게 되면 70만 원이 넘어섭니다. 사실은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하듯 금거래 하잖아요. KRX 네. 금시장의 특징이 뭐냐. 한국거래소가 운영하고 있어서 투명성, 안정성이 보장이 돼. 거기다 1g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해. 네. 그리고 100g 이상 모으면 실물 골드바로 인출하게 되는데 골드바 인출하게 되면 부가세를 본인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별 메리트가 없는데 네. 여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절세 효과가 크다 보니 예. 지금 굉장히 금 투자하시는 분들 몰리고 있는 건데요. 다만 리스크가 있어요. 만에 하나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 인하 시점 속도를 늦추거나 달러가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돌아서면 이거 금의 매력은 약해집니다. 네. 저처럼 금 원래 없었고 앞으로도 이제 하기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런저런 투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즘 뭐 1억 원 투자하면 매달 150만 원 수익 보장 이런 광고를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솔깃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맞습니다. 아니 1억 투자해서 연간으로 뭐 1억 한 뭐 3천만 원, 300만 원,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뭐 이러면 10%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ETF 시장이라고 해서 1억 투자하면 월 150만 원 수익과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정 수익이 아니거든요. 근데 착시 효과를 불러일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이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ETF 시장, ETF가 뭐냐? 주식처럼 이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간접 상품이에요.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를 추정한다, 아니면 이제 조선업 이제 업종을 추정한다, 이 바구니에 담는 건데 이게 5년 만에 거의 4.5배, 5배 성장을 해서 누적 투자 규모가 230조 원이 넘었습니다. 오, 네. 여기에 상장된 종목별 ETF도 1,000개가 넘기 때문이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고 네. 실시간으로 투자하고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분배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졌다, 내가 살 때보다도 떨어졌다라고 하면 손실이 있는데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따박따박 나온다. 이런 식의 홍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예금처럼 확정된 수익이 아니다. 간접 상품이에요. 투자형 ETF의 경우에는 간접 투자 상품, 일종의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 장기 투자할 경우에는 운영 보수, 판매 보수, 신탁 보수 이런 비용도 따져보고 내가 산 기준 가격보다 올랐느냐 내렸느냐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배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 아마 이제 뒤에서 쿵 부딪히게 되면 뒷목부터 잡고 그렇죠. 일단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 이거예요. 경상 환자라는 게. 네. 그래서 이 치료비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늘어나게 되면 전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가요. 근데 지난해 실제로 이 향후 치료비라고 하는데요. 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미리 산정해서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 성격인데 지급 총액이 1조 6,800억 원. 이 가운데 가벼운 자동차 경상 환자가 1조 4천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2019년 대비 약 6%가량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치료 비용이 아니라 치료 종료 후에 예상 치료비를 미리 받아가는 합의금 성격이다 보니 이런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선량한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때문에 이거 지금 잘 아직도 합리적인 보상 기준안 마련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이제 과잉 어떤 합의 지급 관행에 대한 어떤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를 주로 알아봤던 오늘 하프나임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곳곳에 공사와 작업 구간이 많아서요. 짧은 정체 빚는 곳들이 있습니다. 또 오전 시간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불편한 곳 있는데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이고요. 회인부터 보은나들목까지 꽉 막혀 있는데요. 현재 한 개 차로로 차량들 조금씩 지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 가지시기 바랍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서전조에서 전주나들목 구간 정체인데 공사 여파 받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웅궁교에서 정체인데요. 한 개 차로 통제한 채 공사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만종에서 남원주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신평분기점부터 진행되는 작업 때문입니다. 중부 내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고령분기점 2차로에 작업으로 인해 혼잡합니다. 이후 감곡에서 여주까지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서창분기점에서 인천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남인천 요금소 1차로에 작업 여파 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을 높이는 공시가격 126%를 적용하는 보증기관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전세 사기나 무리한 갭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빌라나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선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 이슈톡톡에선 부동산 전문가인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 연결해서 공시가격 126% 룰이 무엇이고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비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함영진입니다. 네, 자 먼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까지 지난달 28일부터 전세보증심사의 공시가격 126%룰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선 이 공시가격 126%룰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전세금 대출 보증 심사할 때 이제 임차 보증금이 주택의 시세를 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증 가입 시 그 시세 판단 기준치를 이제 공시가격 곱하기 126%로 정한 것이 바로 이제 126% 룰인데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인 이제 공시가격 종전 이제 140%에 전세가율을 이제 90% 곱해서 이제 보증금이 126%보다 낮은 경우에만 전세대출 보증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제 공시가격이 2억 원인 빌라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이제 공시가의 140%에 집값의 100%까지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전세 보증을 2억 8천만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126%까지 낮아지게 되면 이제 한도가 2억 5,200만 원으로 이전보다 2,800만 원가량 대출이 줄어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보증을 못 받게 되면 전세 대출이 막히는 건가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전세대출 실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제 전세대출은 이제 은행이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같은 이제 보증기관의 보증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제 주택에 대한 담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질권 설정 대출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의 관련 보증이 거절되게 되면 이제 은행이 대출을 내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임차인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반면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비싸게 책정된 위험한 전세 계약을 임차인이 자연스럽게 이제 피할 수 있는 이제 안전장치가 되기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높은 가액대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금을 대출 보증 기준 이하로 맞추도록 압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집주인의 경우 보증금을 내주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6%룰로 변경한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제 깡통전세 위험 억제 효과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출 보증 기관이 위험 거래를 걸러주게 되면서 이제 집주인이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서 전세 사기, 일명 이제 역전세 위험을 키우는 행위를 좀 줄여보겠다는 것인데요. 올해 수도권의 전세가가 오르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이제 전국적인 전세 사기 그리고 역전세 이슈 때문에 관련 피해자만 이제 3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이 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제 임대차를 계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보증 가입 가능한 수준으로 전세금을 좀 현실화하거나 낮추는 조정 압력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대출금 미반환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세 사기나 무리한 갭 투자를 막는 효과를 확실히 볼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좀 큰일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전세 거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 저렴한 이제 전세 매물을 찾아서 이제 외곽으로 좀 이동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아파트 대신에 전세금이 비교적 낮은 이제 비아파트를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를 대신해서 그 대출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이제 월세로 택하거나 이제 전세금을 낮추고 차익은 월세로 받는 이제 반전세라고 할 수 있죠. 그 보증부 월세가 늘어나는 이제 월세화 현상도 조금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임차인은 전세 매물 검토하실 때 이제 매매가 대비 너무 높은 전세가율의 임대차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 만일에 대비해서 전세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 보증이 불가할 때 그 임대인과 계약 해지 특약을 넣어서 전세 계약서에 부기하게 되면 혹시 이제 대출이 안 돼서 돈이 못 마련될 경우에는 전세와 관련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부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비아파트 중에서도 빌라보다 다가구 주택, 또 서울보다 다른 지역에서는 상황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전세보증 가입 문턱을 높이는 이른바 이제 126% 룰을 적용하는 이제 보증 기관이 확대되면서 뭐 일명 이제 연립다세대 단가구죠. 이제 비아파트 상품이라든지 수도권의 일부 지역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는 이제 전세대출 보증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가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올해 8월까지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그리고 그 해당 주택의 이제 공동주택 가격을 분석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2023년 하반기에 체결된 수도권의 연립 다세대 전세 계약 이제 약 5만 3천여 건 중에 한 14,465건, 그러니까 한 27.3% 정도죠.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공시가격 120%를 초과하기 때문에 계약이 끝났을 때 이제 보증금을 낮추거나 집주인이 보증금과 관련돼서 돈을 더 보태서 돌려줘야 되는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요. 서울도 관련한 수치가 21% 정도 되고요. 이제 경기가 한 37%, 인천이 무려 46%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신규 전세 대출에 이제 기회가 막히거나 종전보다 보증금을 낮춰야 되는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장 골치 아픈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으니 뭐 보증심사에 예외를 둬서 영세 임차인을 구제한다거나 아니면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지금 이 현 시세에 맞게 바꾸는 건 어려울까요? 이제 모두 바꾸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대신 이제 126% 룰이 영세임차인에게는 이제 대출 진입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제도 개선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뭐 생계형이라든지 저소득층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렇게 이제 전세 대출을 꼭 필요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조금 더 이제 완화해 주는 것인데요. 뭐 이를테면 이제 보증금 1억 원이야.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들은 아까 이제 공시가격에 이제 90%를 적용해서 126%라고 하는데 이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이제 공시가격의 한 130%까지 인정하는 식의 완화를 검토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실제로 이제 허그라든지 HF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제 사회 배려 계층을 위해서 우대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제도를 시행해 보고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보완은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이번엔 임차인 말고 반대로 이제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임대료를 현실화한다든지 또 역전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당분간 좀 전방위적인 전세대출 보증 요건 강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임차인들이 원하는 한도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뭐 선순위 집주인의 저당권 금액이 굉장히 큰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 구하기가 쉽지 않아질 수도 있거든요. 실제 지난 6월에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과도한 전세대출, 그러니까 전세대출도 사실상 가계부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심사할 때 임차인의 상환능력 항목을 신설해서 돈을 빌리는 차주의 소득이나 대출을 반영한 전세대출 보증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 DSR에 포함되지 않을 뿐이지 어쨌든 이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임차인도 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은 지난 이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서 7월 21일부터 이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종전의 90%였는데 이제 80%로 인하했습니다. 뭐 종전보다는 전세 대출을 받는 부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 심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실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세 시장에 좀 혼란이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빌라를 사려는 투자 수요는 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뭐 전체 주택 상품 중에 아파트 매매 비중이 한 75% 정도 되고요. 이제 나머지가 연립다세대 단독 다가구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연립다세대 거래 비중이 이제 매우 뭐 높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대신 이제 서울과 같이 요즘 이제 집값이 오르는 지역, 그리고 재개발이나 정비 사업에 대한 호재가 있는 지역, 그리고 이제 신축이 좀 부족하거나 지금도 이제 10월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연립다세대 매입 거래가 올해 늘기는 했습니다. 이제 반기 기준으로 좀 잘라서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서울 지역이 빌라 그 연립의 거래가 12,790건이었는데 하반기에는 13,496건으로 늘었고요. 올해 상반기는 이제 16,139건으로 증가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좀 지속될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투자 역시 이번 이 공시가격 126%룰 같은 전세 시장 규제의 이 영향을 잘 살펴보고 해야겠어요. 맞습니다. 뭐 사실 뭐 굉장히 좀 시장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해주던 대출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큰 편인데요. 그 전세대출 보증 강화 외에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도 강화되고 있어요. 그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뭐 세금이나 이자 체납 이런 신용정보라든지 또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 이런 부분들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뭐 임대인의 입장에서 예전처럼 이제 세를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임대인의 보증금을 레버리지 삼아서 자기 자본 비율을 좀 낮게 가져가는 갭 투자 이런 부분들은 전세 대출이나 보증이 강화되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졌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흐름 속에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정부가 지난 이제 9월 7일에 발표한 이제 부동산 대책이었죠. 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이제 97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LH가 이제 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이제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택지 공급 외에도 이제 도심 내에 정비 사업이나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해서 이제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 호, 총 2030년까지 135만 호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뭐 실제 공급까지는 시차가 있겠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의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를 좀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시즌에 가을 이사철에 전월세 가격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공급도 부족할 거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었는데 네. 이런 이제 실소유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일부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슈톡톡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데요.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부에도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시 정각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동네 송아지는 커도 송아지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늘 눈앞에 두고 보면 성장하여 변한 것을 알아내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자주 만나거나 보는 사이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어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동네 의원 용한 줄 모른다 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이는 가까이 살아 그 단점을 많이 알고 있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여러 집이 모여 있는 곳을 동네라고 하니까 그만큼 가까이 지내면서 자주 보는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겠죠. 동네와 비슷한 고유어 표현으로 마을이 있는데 흔히 고향 마을이라든지 우리는 같은 마을에 살아 잘 아는 사이다 같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할머니는 밤낮으로 마을만 다니곤 했다라는 예문에서 마을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마을이란 말에는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이란 뜻도 있어서 보통 마실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마을과 마실은 모두 표준어인데요. 이는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밤에 이웃이나 집 가까운 곳에 놀러 가는 일은 밤마을 또는 밤마실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선선했던 아침과는 달리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광주 30도, 강릉, 부산 29도, 대구와 제주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아직 제주도 해안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일교차가 오늘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 32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제주도는 밤 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있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밤에 남해안과 중서부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에는 강릉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한편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해안가에서는 저지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까지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로는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정부가 강력한 근절 대책까지 내놓은 임금 체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 체불이 왜 반복되는지 그 원인과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미리미리 부탁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함께 하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을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내세워 야당 파괴와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한다며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내란에는 이런 방구 사과조차 없었다며 반민주, 반통합을 부추기고 협치 대신 협박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씨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1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3,300선을 넘기며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주식 양독세 완화에 대한 기대와 미국 증시 호조세가 맞물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 구금된 한국인들이 이르면 현지 시간 10일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찾은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주 내내 가장 먼저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이죠.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우리 한국인들이 빠르면 내일 새벽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한항공 전세기가 한국에서 출발해서 애틀란타 공항으로 가는데요. 이 전세기 도착하고 또 절차 밟고 하면은 빠르면 현지 시간 10일에,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3시 반쯤 그 전후로 이제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는 스케줄입니다. 지금 한미
당국이 전세기 탑승하고 버스 이송 등 귀국을 위한 세부 절차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별 탈 없이 국민들이 출발을 하게 되면 엿새 만에 풀려나는 건데요. 이민 당국 그 통상적인 속도보다는 확연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구금 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 차로 4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이송 과정에서는 이 버스 타고 움직이니까 여기 이민 당국 그 미국 측에서 관계자가 동승을 하거나 그 이민 당국 차량이 버스 행렬 앞뒤로 공항까지 같이 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 만나서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텐데 또 일부는 미국 내 잔류를 원하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 탑승 인원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뭐 무사히 돌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제 나오는 형식이랄까 자진 출국인지 아닌지 여러 네. 관측들이 나왔는데 미국 백악관이 상황을 설명했죠. 네. 백악관이 이 외국 기업 근로자의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 부처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는 기업들이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들을 함께 데려오길 원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인, 미국인이 서로 이제 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백악관 측에서 대변인이 설명을 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전에 며칠 전에 예고했던 것처럼 어떤 노동자들의 체류 자격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뭐 비자라든가 이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리고 뭐 우리 외교부도 자진 출국으로 지금 불이익이 없게끔 교섭을 하고 있는데 네.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자진 출국 형태를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고 있긴 하지만 정부로서는 그 어떤 티끌도 남지 않게 뭐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말 티끌 없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9월 이 정기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예, 호용무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다.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16차례 언급하고 더불어민주당 12차례 언급했어요. 정조준한 거죠. 근데 어제 그 여당이 먼저 한 그 연설에서 네. 정청래 대표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좀 톤이 세게 말을 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부담이 덜 하죠. 뭐 똑같이 세게 말해도 뭐 그래서 요 정도 톤은 예상이 됐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역류와 퇴행의 국정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 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일당 독재 폭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거는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떤 가능성을 좀 열어놨습니다. 협치의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 지금 좀 협치할 준비된 그런 제1야당이 될 수 있어. 좀 이렇게 스스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 일환으로는 각종 특위를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뭐 검찰 해체 사법에 대해서는 국회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방송 3법은 원점 논의를 하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여야 공영방송법제와 특위를 만들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패싱당하지 않고 우리도 논의의 주체가 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네.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 대해서도 국익 차원에서 야당으로서도 협조를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어제 그 정청래 대표 연설 이후에 좀 후폭풍이 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원래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막 악수하고 그러니까요. 화기했던 게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돼서 근데 국회 일정을 보면은 예상이 됐던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드한 일정들이 다 돼 있어서 대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예상이 되었던 거라서 이거를 너무 이제 막 분열만 너무 강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 연설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당부에도 불구하고 좀 세게 말한 측면이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사실 내란과는 당연히 국민의힘도 절연을 하고 당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당연히 뭐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내란이 없던 일로 할 것은 아니죠. 협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 입에서는 위원 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 해산이라는 말이 언급이 됐고 예. 그리고 좀 이제 내란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거기에 치중했다. 요렇게는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또 뭐 여당에서 특히 그런 말이 나오는데 평소 정청래 대표의 톤보다는 많이 우회를 했다는 거예요. 네. 뭐 할 수 있다. 뭐 네. 국민의힘이 반성을 한다면 같이 내란 종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톤 조절을 그래도 한 거다라고 평가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제 뭐 협치는 사실 여야 정치권의 몫인 거고요. 그리고 뭐 또 여의도 대통령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만큼 정청래 대표 향해서 네. 그런 비판이 나오는 만큼 그 여당이 더 내어줬으면 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도 조금 새길 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어디에 초점을 두든 뭐 해석이 뭐 달라졌을 것 같은 뭐 어제와 오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도 같은데,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 자녀의 특별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불공정의 대명사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예, 물론 뭐 극히 일부의 사례다라고 단서를 달았고요. 그 특정 회사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관련한 보도가 있었어요. 그 부모가 일을 하다가 거기서 퇴사를 하면 자녀에게 입사하는 그런 네. 방식인데 우리도 이게 암암리에 알고 있죠. 몇몇 회사들은 이렇게 고용 승계처럼 이렇게 한다. 그래서 현대판 음서제다라는 말이 나왔고 이 최근 보도됐다는 이 회사는 결국에 이거를 취소했어요. 백지화했고 그만큼 안팎에서 좀 문제가 됐던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언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거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다라는 건데 네. 기업에게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관리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만큼 노동자 측에서도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부 기조가 뭐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산재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이런 기업의 책임을 늘리는 기조를 가져가는데 그 동시에 그럼 노조도 정도를 지키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양쪽의 그런 균형을 세우려는 그런 의도로 읽혀지고요. 노조는 분명히 필요하긴 하죠. 노동자들의 권익을 모아야 되고 그런 권익을 침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마치 노조가 어떤 파업을 한다고 하면은 떼쓰기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일자리 물려주기 이런 식으로 요즘처럼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이슈가 대두가 되는 때에 기회를 독점해 버리면은 이 사회에 노조라는 곳이 마치 정말 잘못된 곳처럼 인식이 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색안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낳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이런 언급이 또 국무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한편 이 당내 성비 파문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결국 이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단수 추천하기로 했네요.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네. 내일 당무위원회 하는데 여기서 공식 선출 절차 진행할 예정인데요. 의원 다수가 조국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단수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의총에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모두가 참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왕진 원내대표 설명으로는 반대하느라 의총에 불참한 의원은 없었고 뭐 외부 일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의총에서도 뭐 조금 의견은 엇갈렸다고는 해요. 조 원장이 지금 나섰다간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네. 라거나 아니다. 당의 주요 어쨌든 핵심 리더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예. 후자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반응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아주 뭐 후폭풍이 세게 거세게 일고 있고 여론이 그래요. 그리고 창당 당시에 조국 전 대표 직은에서 되게 도왔던 사람이 있어요. 예. 은우군 전 창당준비위원장이고 조국 원장의 최측근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오늘 탈당했습니다. 은우군 전 교수는 탈당하면서 성비위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다. 극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또 혁신당 부산시당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사태를 조기에 해결 못하고 분열을 초래한 국회의원들은
해결에 앞장서라. 비대위원장의 외부 인사가 나서서 혁신에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조국 원장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 조국 원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등장하게 된 건데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것이 향후 조국 원장의 정치 생명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네요. 향후 어떻게 나아갈지 좀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의 종묘 차담의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지난해 9월 3일이었습니다.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김건희 여사가 외부인들하고 사적으로 여기서 차담회를 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국가유산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는데요. 그 당시 국능유적본부가 파악했던 이동 동선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소방차 다니도록 돼 있는 그 소방문 통해서 차로 타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왔다라고 파악이 됐는데 네. 특검팀이 지금까지 종묘관리소장 포함해서 종묘관리 공무원들 조사했고요. 그 당일에 사실관계도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오는 12일에는 그 김건희 여사 수행했다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불러서 관련 내용을 추궁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러면 이런 식의 사안은 어떤 혐의로 적용을 해야 될지 법리를 또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팀이 내일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를 소환을 했는데 불출석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또 다른 특검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연 특검팀은 지난해 열렸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기획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종섭 전 장관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있었을 때 주요 피의자로 지목이 됐는데 갑자기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이 엄청 나빠졌고 그래서 이종섭 장관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주재하는 회의가 있다. 그래서 귀국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회의가 그렇게 원래 일정이 잡혀있던 것도 아니고 꼭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급조된 게 아니냐. 이종섭 돌아오게 해주려고 급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은 지난해 3월에 그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주관했던 이 문제의 그 공관장 회의라는 게 안보실 주관으로 기획된 일정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주관 부처에서 원래 공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윗선이라고 하는 안보실에서 이거를 먼저 판을 구상해 버리고 외교부 같은 데다 하달을 해서 실제 와야 될 장관들도 빠지고 되게 급조한 식으로 어떤 형태만 갖추는 그런 형식으로 회의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도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그 대사들 그 당시 회의에 대해서 이 대사들이 주요국 대사들이 이례적으로 급하게 진행됐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팀은 안보실 차원에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자진 귀국할 명분을 줄 회의를 구성하느라 여기에 윗선에서 관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조만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자, 오늘의 뉴스 마지막으로 국제 정치, 국제 소식도 하나만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 머무는 팔레스타인 무장정부 하마스의 고위급을 표적 공습했네요.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제3국인 카타르가 공격을 받았다는 게 국제사회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9일 오후였습니다. 도하의 카타라 지구에서 폭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았는데요. 이 카타르 외무부는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이 공격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카타르의 설명이고 그 직후 이스라엘 쪽에서 성명을 냅니다. 군과 신베트는 하마스 테러 조직의 고위급 지도자를 겨냥해서 정밀 타격했다. 라면서 본인들이 공습 사실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밀 무기를 사용했다. 그리고 하마스 테러 조직을 격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여기에 막 전투기 드론 다 동원이 돼서 이스라엘 본토에서 1800km 넘게 떨어진 표적에다가 폭탄 10발을 투하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 나라가 카타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래서 하마스하고 조금씩 해오던 휴전 협상도 이건 완전히 파국으로 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카타르 당국이 그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 우리가 그 끼어서 중재하던 거 잠정 중단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집트도 카타르랑 같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중재하던 나라였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실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법 위반이다. 위험한 선례이자 용납할 수 없는 사태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여기에 뭐 영국 총리, 캐나다, 스페인 정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중동과 인근 국가들도 비난을 하고 있고요. 교황 레오 14세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또 한국이거든요. 미국 뉴욕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3시에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네, 이 실타래를 잘 풀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입니다. 직장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도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도움되는 이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 지난주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 체불 근절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을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실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금 체불 경험을 고백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임금 체불은 중대범죄고 엄벌해야 된다, 혼내줘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장관도 임금 체불을 임금 절도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이제 중범죄로 규정했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우리 임금 체불 근절 대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노동 현장에서 이런 체불 당했을 때 알아둬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근로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 문제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께서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그리고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상당한 규모인데요. 지난해 네. 근로자 임금 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지금 올해 상반기도 증가세라고 하는데 네.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지금 임금 체불액의 규모가 커진 것도 있고요. 다시 이게 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요. 문제점은 이 산업 구조에 의해서 임금 체불을 당하셨던 분이 그것이 해소되기 전에 다시 임금 체불을 당하실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업의 구조, 다단계 하도급 구조상에서 어떤 기업에서 임금 체불 당해서 다른 현장으로 옮겼는데도 네. 그런 기업들일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거든요. 오. 그래서 이 중복으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당하셨던 분들이 또 당한다고 하니까 더 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자, 임금 체불의 실태를 수치로 보면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수치를 뭐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셨다시피 작년 체불액이 2조 448억 원이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28만 3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올해 6월 달 이 상반기만 봐도 1조 1,005억 원이 돼서 우리 전년 동기 대비 벌써 5.5% 이상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을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약 48%의 임금 네. 체불이 벌어지고 있고요. 규모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66.9%, 약 67%가 체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외국인 체불액도 855억 원이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이상 증가가 했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 정상적으로 임금 지급되고 있지 않다, 이 메커니즘을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요즘 특히나 이제 불경기
경기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경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늘어나기도 할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탓을 많이 타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노동부가 제시한 거에 대한 거는 4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불 건수와 피해자는 줄었다. 그런데 임금 총액이 늘면서 체불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액 네, 자체가요. 맞습니다. 둘째는 이제 산업 구조의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건설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나 불법 재하도 관행으로 임금의 중간에서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셋째는 처벌이 약하다. 제재의 실효성 부족을 들고 있는데요. 체불이 적발돼도 대부분 소액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는 이 반의사 불벌 규정 때문에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체불을 반복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행정력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감독관들은 원래 예방 지도를 중점으로 해야지 이 체불을 사업장을 사전에 발견하고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 사건 처리에 매몰돼 있다고 합니다. 워낙 이제 우리 임금 체불 사건도 많이 들어오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 사건 처리에 매몰돼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있는데요. 이 대지급금 제도 회수율이 30%도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억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총액이 늘면서 체불 금액 자체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네. 특히 이제 처벌이 약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약한 겁니까? 사실 이제 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한 15년 전만 해도 체불액의 약 10에서 15% 불금이 부과되다가 네. 지금 현재는 대부분 체불액 대비 30% 미만에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율이 약 77.6%다. 거의 대부분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문제점은 처벌이 약한 것도 있지만 이 임금 체불 죄가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조항인데요. 임금 체불을 당한 우리 피해 근로자는 빨리 밀린 급여를 받아서 다른 데 융통을 하셔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점을 사업주가 악용해서 체불 금액을 깎거나 아니면 치워서 내지 않으면 밀린 급여 주지 않겠다는 이런 억지를 해서 이게 사실 통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빨리 급여를 받아서 이 융통하셔야 되는 급한 이 사정을 악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취하서를 제출하는 그 합의하는 해서 체불액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주는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 처벌받지도 않고요. 대지급금으로 또 국가에서 지급하게 하고 법인은 폐업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국가는 지급 후에도 회수도 안 되고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 뭔가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이 임금 체불 규모가 늘어난 거에는 네. 이제 임금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임금 수준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580조였던 이제 임금 총액이 2024년도에는 805조 원까지 이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 규모가 임금 총액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이 인식의 문제도 있다는 게 이제 노동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을 여전히 가벼운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인식 조사를 해봤더니만 일반 국민들은 임금 체불을 사기 다음으로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사업주들은 뭐 체불이 가장 중한 범죄라고 답한 비율이 약 18%밖에 안 됐다. 그래서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현저히 부족한 게 중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네. 반의사 불벌 규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업주 그리고 피해자들은 당했던 분들이 또 당해서도 문제가 큰 임금 체불인데요. 네. 정부가 어쨌든 지금 콕 집어서 고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집중 감독해서 신속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 산업 구조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 보겠다고 하고 세 번째는 상습 체불을 이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감독 대상이 원래 기존에 1만 5천 개만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12,000개 더 늘려서 2만 7천 개로 확대해서 감독해 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원래는 노동부만 근로 감독을 실시했는데 이 관계 부처나 지자체 합동 점검을 처음 도입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석에는 이제
6주간의 우리 집중 청산을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체불 스와팀이라고 해서 네. 즉시 출동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뭐 하도급 구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체불이 발생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습 체불 강력 제재는 이제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상습 체불 근절법이라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법정형이 상향되고 네. 그다음에 명단 공개 확대가 되고 출국 금지 조치 등으로 상습 체불 유인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책들 가운데 뭐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서 체질 개선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네. 장기적으로 좋습니다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단기적으로 네. 당장 달라지는 게 있어야 좀 이렇게 네.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체감이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신고하는 것만 기다리지 않고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자 익명 제보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AI 기반의 고위험 선별 사업장을 발굴해서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불법 하도급 문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전에 6주 집중 청산 기간을 가동하고 체불 수사팀을 집단 체불이나 농성 등 즉시 현장에 투입해서 해소하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이나 외국인들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상담을 엮어서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사업주를 지원하고 회수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체불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체불 융자 한도로 확대를 검토하고요. 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 임금분까지 확대 추진하고 우리 근로복지공단에는 대지급금 회수 전담센터를 신설해서 변제 회수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구조적인 원인도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하도급 문제라고 했는데 네. 특히 이 건설이나 조선 같은 업종에서는 하도급이 만연하고 체불도 만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체불이 발생하는 건 이 원청에서 하청에서 이 임금을 구분해서 지급하지 않고 이 기성금 여기까지 했다는 그 도급 금액을 임금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그 하청업체다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쓰는 경우들이 되게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도의 핵심은 임금의 구분 지급을 법제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발주자의 직접 지급제를 민간에 확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급비에서 임금 비용을 따로 떼어서 지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 단계의 임금이 증발할 여지를 막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이 임금은 우리 하청 근로자한테 원청이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민간에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조선업체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논의 거쳐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원래 아픈데 또 때리는 사람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습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 하는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게 약하다라는 점은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23일부터 소위 뭐 상습 체불 사업주 근절법이라고 명명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처벌 수위와 제재 범위입니다. 체불 범죄 법정형이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 2년이 늘어납니다.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요. 한 번의 유죄 판결만으로도 명단이 공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체불 저지르면 그 아까 말한 반의사 불벌죄가 자동 적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이 명단이 공개되면 신용거래 제재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보조 지원 사업에 제한이 있고 공공입찰 불이익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고의적 체불의 경우는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 금지 조치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체불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 국민들은 사기 다음으로 임금 체불죄를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는 반면에 사업주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이제 큽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 체불이 없고 근속률이 높은 모범 사업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를 발굴해서 포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체불 예방 교육도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들이 이 사업장이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게 표준근로계약서에 QR코드를 넣어서 명단 공개 기업 여부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채용 플랫폼하고 협력해서 체불 없는 일태를 선택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시에 임금 체불은 임금 절도 사회적 재난이라는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캠페인 벌리고 SNS 통해서 홍보 활동하겠다고 합니다. 예.
자,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베스트 오늘은 근로 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이브의 XOXG. 네, 아이브의 XOXG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전 먼저 6866님,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6개월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장은 그 사이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카드 요금으로 신불자 될 것 같아요. 네, 뭐 회사한테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국가에서 지급하는 이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지급금 제도는 최종 3개월 분의 급여, 그다음에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인 최우선 변제금만 해당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1년 퇴사 1년 이내에 뭐 임금 체불을 신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체불액이 확정되면 대지급금을 신청하셔서 일부라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도 같은데요. 네. 3488님. 근로계약서에는 12시에서 1시가 점심시간인데 휴게시간으로 기재돼 있는데도 점심 금방 먹고 그 시간에 쉬지 않고 일하는데 임금체불 아닌가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먼저 소멸시효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 소멸시효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날부터 3년이 기산되게 돼 있습니다. 그 점 네. 알려드리고요. 이 휴게 시간을 못 쉬면 그 12시부터 1시까지 휴게 시간을 못 쉬고 일하셨다고 하면 다른 시간에 이 쉬었다고 하면 이게 휴게 시간의 변경 부여가 인정되는 거고요. 만약에 못 쉰 채로 나머지 오후 시간을 그대로 풀로 근무하셨다고 하면 이분 말씀대로 임금을 덜 지급한 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나 그 어디 뭐 사업장 내에서도 12시부터 1시인데 뭐 10분만 점심 먹고 나머지 뭐 50분을 못 쉰 채로 계속 근무를 했다고 하면 이제 임금 체불이 맞지만 이 50분은 전체가 다가 아니고 좀 그 잘라서 어쨌든 뭐 30분씩 20분 나눠서 이렇게 쉬었다고 하면 휴게 시간의 변경체 그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운영하시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사실 상습화되었기 때문에 그러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환경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긴 합니다. 예. 네. 7506님은 프리랜서입니다. 몇 년 동안 문제 없이 임금이 지급됐는데 2023년부터 갑자기 지급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계약서를 적지 않고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이 이 그 계약 급여 맞기로 한 그 보수를 받지 못하면 어디다가 신고해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계약서를 적지 않더라도 체불된 내역에 대해서 서로 상호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알고 계신 걸 통보해서 일단은 달라고 하기 요구를 하고 안 되면 어쨌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 제기하는 방법을 채택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3762님은요. 저희 집사람 월급이 임금 체불은 아니고 매월 지급액이 60에서 70%만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7개월 전부터고요. 명세표에는 30% 미지급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여전히 그 30%의 일부 임금 체불을 당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 어려움을 조금 나누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제가 이기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길어지면 체불이 상습화돼서 너무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조금 빨리 해결하고 안 되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예. 6094님은 임금 체불이 몇 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연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몇 개월이 아니고요. 임금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날부터 지연이자는 연 2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정말 오늘 임금 체불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분노를 많이 표하고 계세요. 뭐 3254님도 세상에서 가장 악독하고 비인간적인 사람이 인력 착취하고 임금 기약도 없이 체불하는 사업자 아닙니까? 자, 그래도 이제 뭐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밝은 미래를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819님, 7506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추첨 통해서 햄버거 쿠폰 더 보내드리니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임금 체불에 대해서 알아봤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북마켓. 오늘은 비기슈의 김송희 편집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이다희 기자님을 대신해서 자리해 주셨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거진 비기슈 코리아의 김송희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라는 에세이집을 쓰기도 했고요. 공저로 최근에는 에디터의 기록법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영화나 책, 방송 그리고 뭐 대중문화 관련한 글을 쓰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다혜 기자님 대신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김송희 편집장님이 추천해 주신 책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나를 재정비하게 도와주는 책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심리치료 혹은 마음을 어떻게 돌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일까요? 네, 사실 이런 책들은 인기가 항상 많은 스테디셀러이기도 한데요. 심리치료책이나 교양심리학 그리고 위로나 힐링 서적들 사이에서도 유행의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서점 가면 책 표지에 전부 누워있는 사람 그림이 그려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자기계발서들이 막 다그치면서 너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독려하는 책이 많았다면은 네. 최근 몇 년 동안 다들 좀 많이 지쳐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하면서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을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자기 사례를 들어서 쓰거나 사회 명사들이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신과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서적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심리치료책이나 자기계발서는 사실 좀 다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요즘은 이 두 개 사이 책이 좀 경계가 무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날씨 보니까 아침에 좀 선선하더라고요. 네, 가을이 네. 좀 오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천고마비, 독서의 계절, 가을이 오고 있는데요. 9월 초입이라는 이 시기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책들을 오늘 주제로 선정하신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아나님 지금 오늘로부터 2025년이 며칠 남았는지 아세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들으니까 올해 내가 뭐 했지? 책을 몇 권이나 읽었지? 반성부터 하게 되는데요. 오늘로부터 2025년이 112일밖에 안 남았어요. 100일 네. 조금 더 남았네요. 그렇죠. 사실 2025년 언제 시작했나 싶은데 상반기도 끝나고 벌써 하반기잖아요. 그리고 밖은 근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전히 9월인데 아직도 이렇게 덥네 싶기도 했고 막 들쑥날쑥한 날씨이기 때문에 여름이 조금 갈수록 연장이 길어지고 있고 9월은 벌써 중순을 향하고 있는데 갈수록 좀 계절이 좀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9월이 되면 이제 가을이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사람들이 여름 옷 입고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오히려 좀 무기력하고 우울함이 오기가 쉽거든요. 일단은 계절이 확 바뀌는 게 느껴지지 않고 또 올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밖에 나가서 뭔가 시도해보고 싶어도 나가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집에만 있게 되고 실내 활동 위주로 하게 되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또 길어지니까 우울해지고 누구 만나기도 어렵고 예전 같으면 좀 계절이 바뀌었을 때라도 환기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9월이 지나버리니까 올해 너무 이제 뭐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어.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112일인데 이 시간을 좀 무의미하게 보내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 하반기에 남은 시간을 좀 내 주변을 재정비하고 다시 좀 작심삼일이라도 다시 시작해보는 시기에 도움을 주는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가 112일 남았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일 좀 더 남아있으니까 한 권이라도 책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취미 활동을 뭐 하나라도 해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간입니다. 그럼 오늘 이 첫 번째 책부터 만나볼까요? 네. 저는 요즘에 주변에서 좀 자주 들리는 말이 나 요즘 너무 무기력해. 이런 무기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 왜 그래? 그랬을 때 나 요즘 우울해. 힘든 일 있어. 이랬다면 나 요즘 무기력해. 이런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력이라는 게 사실 우울증으로 가기 전 단계이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이 축 처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일상이 좀 무너지고 평소에 하던 일들을 할 수가 없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장기화되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 좀 내 탓을 하기가 쉬운데 거기서 완전히 자기 탓만 하고 자책감만 가지기보다는 헤어나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양심리학 책
책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이 이제 할 일은 많지만 아직도 누워 있는 당신에게입니다. 네. 뭔가 저격당한 기분이네요. 네. 뼈 맞는 그런 제목들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제목으로부터 훅 하면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이거 내 이야기 같네? 라고 해서 서점에서 펼쳐보게 만드는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책의 저자는 정신과 전문의 이강민 원장님인데요. 요즘 이혼 위기 부부의 사연을 다루는 방송들이 인기잖아요. 네. 근데 그 방송을 보셨다면은 저분 거기 나온 분인데? 하고 눈이 좀 익숙한 분일 거예요. 이 책의 첫 머릿말에도 그 방송에 나왔던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아내는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낮에는 막 보험 일하고 마사지숍에서 일하고 저녁 되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붕어빵까지 구워서 팔아요. 쓰리잡을 하면서 두 딸도 아내가 돌봐요. 근데 아내가 그럼 이렇게 일이 많으니까 남편도 당연히 이 일을 같이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송을 보면은 남편은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가 낮이 돼서 일어나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쇼츠 막 몇 시간 보다가 근데 어두워지면 PC방에 가서 밤새 게임을 하고 이야. 또 새벽 5시에 들어와서 그때 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낮에 일어나죠. 근데 남편을 이 방송을 보면서 다 같이 저 남자 뭐야 하면서 이제 분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남편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이게 당시 이 책의 저자 이강민 원장님이 이 부부의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부부 상담을 하면서 이게 단순히 이 부부 개인의 특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내는 열심히 살고 남편은 누워만 있으니까 우리 저 남편을 다 욕하자. 이게 절대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이 두 사람이 가진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할 일 많은데 좀만 더 누워 있어야지. 좀만 더 누워 있어야지. 조금만 더 핸드폰 해야지. 미루다가 마지막이 돼서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순히 뭐 성격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또 나랑 다르게 부지런한 친구들이 분명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쟤는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쓰레기야 이런 생각하게 되고. 네. 근데 이게 요즘 MBTI가 그렇다 하면서 자기 성격이 뭐 그래서 그렇다라고 치부하기도 쉬운데 사실 이 책에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은 평소에 부지런히 자기 책임을 다하던 사람들도 무기력에 빠지면은 일을 미루다가 결국 포기해버리고 그런 내 자신이 싫으니까 또 안 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저거 얼른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나와 좀만 더 누워있고 싶다 생각하는 내 마음속 갈등이 있잖아요. 네. 내 마음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사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 업무가 주어지는데 뭐 아나님도 뭐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라면은 직장인이면서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 역할이 또 친구한테는 그 친구의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만약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퇴근하면 내가 가꾸고 돌봐야 할 내 집이 있고 내가 먹고 나간 설거지 더미도 정리해야 되고 또 반려동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계속 내가 해야 할 일이 밀려 들어오면은 이걸 물론 다 하긴 해요. 근데 하면서도 이게 막 닥쳐서 하니까 나는 게을러. 나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있을까. 이런 죄책감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지나치게 완벽하게 해내려다가 아예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을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특성상 무기력은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자책을 하는 버릇이 있다는 거죠. 일단 이게 왜 시작됐을까 했을 때 저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비관주의를 꼽습니다. 열심히 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회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모든 게 불확실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해도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비관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두려움, 불안을 가져오고 이런 무기력에 대한 솔루션으로 정말 당연하지만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 일단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꼽습니다. 그러려면은 내 삶의 루틴이 있어야 하고 이 생활 패턴과 리듬이 깨지면은 이 자기 혐오감이 오는 걸 가장 걱정하는 그런 글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너무 이제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역시 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지름길이 따로 있다기보다 일단 일어나서 활동해보고 그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책에 나온 대로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지만 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무기력들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런 책들을 보면서 앞에 의사가 썼네? 이게 전문가가 썼으니까 그래도 좀 지름길이 있겠지? 나한테 쉬운 팁을 알려주겠지? 하면서 열어봤는 게 있는데 이 책에서도 단순한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암 환자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분인데 우리 몸은 환경과 정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똑같이 암에 걸렸다고 해도 암 걸리기 전에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 수면과 운동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던 사람들이 암 치료 결과도 월등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암에 걸렸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더 우울하고 그 건강을 기존에 했었던 것보다도 망치는 사람들은 더 치료의 결과가 없었다는 거죠. 네. 자, 이 비슷한 느낌으로 다음 책도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비슷한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이제 준비를 하세요. 제목이 또 뼈를 때립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라는 책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제목이 진짜 공감 가는. 그러니까요. 네. 콕콕 찔러요. 네,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무기력에 빠졌을 때 주변에 나 이렇게 요새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네가 게을러서 그래 이거래요. 근데 이게 개인의 의지력 부족이나 게으름 탓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냥 중독되기 쉬운 사회라는 거예요. 네. 이제 무기력은 중독이랑도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뿐만 아니라 쇼츠 중독.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쇼츠를 몇 시간씩 보는 것도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개개인이 나쁜 습관에 중독되기 쉬운 사회인데 이 책에서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공감이 갔었던 거는 요즘 청년 세대 중에서 취업을 안 하고 오랫동안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게 사회 문제로 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무기력이 오는 경우가 원래 안 그랬던 사람도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은 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라는 생각 때문에 뇌에서 전전두피질이 발달하지 못하도록 스트레스가 더 강화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좀 놀랐던 게 층간소음이 해결이 안 돼서 무기력이 오는 경우도 상담 사례에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해결을 하고 싶은데 해결을 못할 경우에 사람한테 이제 무기력 그리고 우울증이 오는 거죠. 저는 이 내용 중에 가장 이제 신선한 충격이 뭐 요새 도파민 중독 이런 얘기 많은데 네. 무기력도 중독이란 얘기가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해결이 안 되고 결과가 안 따라오면 좀 괴롭잖아요. 네, 맞아요.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조언을 하고 있나요?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거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타인이 나한테 질책하는 거 그리고 주변의 죽음, 질병, 사회 경제 문제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무기력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하고 타인의 마음, 취업 상황, 이직이나 회사 승진 같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저기에 치워두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네. 나의 마음, 내가 오늘 일어나서 처음에 뭘 할까 이런 것들은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부터 해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무기력이 더 심화된다는 거죠. 자, 마음을 돌보는 이 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처음 소개해 주신 게 할 일은 많지만 아직도 누워있는 당신에게, 두 번째는 나는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 자, 일단 이 두 가지 책은 제목부터 이제 뼈 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일까요? 이 제목도 연애나 결혼하면서 좀 힘들어 보신 분들은 좀 다시 또 뼈가 맞을 수 있는데 네.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 그렇죠. 사랑할수록 그 좋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아직 미혼이어서 네. 뭐 그 결혼 생활은 모르입니다만. 하지만 사랑은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연애하면서 좋은 감정만 있진 않죠. 네. 막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몇 시간씩 안 와. 그러면 얘 왜 나한테 답을 안 하지? 애정이 식었나? 이 사람 왜 지금 어제와 태도가 다르지? 이렇게 해서 별별 상상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빠지면 설레고 긍정적인 감정이 들기도 하지만 그 상대의 기분을 살피느라고 요동치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나를 찾아오는 내담자 가운데 상담수는 진정으로 충만한 사랑, 즉 두 사람의 성장을 돕는 건강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혀요. 이들은 대개 동화 속 로맨스를 기대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마법을 꿈꾸며 상담실을 찾아옵니다. 영화에서 봤던 대로 말이죠. 물론 친밀한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행복은 우선 자기 자신과 친밀해지고 나서 진짜 애정어린 관계란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이해한 다음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영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로맨스 영화 보고 이제 드라마 보고 사랑을 배우니까 이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네, 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내가 가진 내 개인의 문제를 백마탄 누군가가 나타나서 해결해 주잖아요. 네. 그게 뭐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연애나 결혼을 할 때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온 극적인 연애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어떤 반전을 꾀해줄 마법 같은 사랑을 기대하고 상담실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내 남자친구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진짜 상담하면서 물어보기도 한대요. 근데 연애라는 건 결국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 자신이 혼자서 잘 설 수 있는 사람인지 들여다봐야 되고 타인과 관계 맺는 나의 모습을 보면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영향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스스로 잘 일어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 책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책들 할 일은 많지만 아직도 누워있는 당신에게 나는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 여러분 이 제목 딱 제일 와닿는 거 하나 골라서 110일 안에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김송희 비기슈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일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